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5년 합격 시작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기초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아예 처음 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기초 입문 강의 들으신 분은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아는 건데 그럼 다행인데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이제. 자, 어쨌든 이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받으시고, 저 뒤에 보충 자료 받으셨나요? 예, 보충 자료는 이 교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재에 완전 기초 입문 자료 같은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충 자료를 좀 활용할 거고, 앞으로는 물론 당연히 기본서 위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본서예요. 기본서에 다른 걸 자꾸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만 그냥 믿고 그냥 끝까지 가셔도 돼요. 충분히. 근데 오늘은 우리 또 대부분 책들이 완전 기초 입문자들을 위한 그 설명지 부족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만 오늘 보충 자료가 나가고, PPT도 앞으로는 그냥 기본서랑 그 기본서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입문 강의 이런 쪽에서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 주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령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PPT하고 교재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공부하기 불편하다 막 이런 것만 올라와 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글은 안 올라와. 원래 좋게 보는 분들은 그런 글 안 쓰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글자라도 다르면 불편하다 막 그러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요. 줄이고 어쨌거나 기본서 위주로 가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입문 강의 들으신 분은 프린트 딱 봐도 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다. 어쨌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뒤에 다행인데 어쨌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얼른 이제 받으시고, 자 일단은 갑니다. 자, 교재 23페이지부터죠. 교재 23페이지. 그리고 기본 강의가 우리 개월 수는 3개월이지만 강의 시간 수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고, 뭐 6시간씩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4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 몇 시간이에요? 계산 안 해보셨죠? 4, 3, 12, 12주 12주 곱하기 4시간 48시간밖에 안 돼요. 교재가 이만한데 당연히 엄청 바쁩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일단 수업 빠지면 큰일 나요. 수업 빠지면 큰일 나고, 그리고 내년에 합격하고 싶으면 무조건 딴 거 없어요.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물론 강의 듣는 시간 빼고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듣고 복습하는 시간이 최소한 1-2시간은 더 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거는 정속으로 들으면 한 4시간 되겠죠. 중간에 잠깐 쉬더라도 4시간인데 거기다 플러스 복습 1-2시간. 하루에 적어도 5-6시간씩은 꾸준히 투자하셔야 합격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민법, 회계, 시설 모두 거의 50에서 60%가 과락이죠. 과락이라는 건 40점도 못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회계는 이제 지금부터 기초 시작하겠지만, 기초부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기초, 분계, 전기, 마감 이런 과정만 잘 소화하시면 사실은 과락이 제일 안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회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관심 갖고 그냥 계속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 지치니까 딴 생각 들고 자꾸 쉽게 가는 길 이런 걸 생각해서 그렇지, 공부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락이 50-60% 나오는데 쉽게 간다 이러면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운 거 각오하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합격합니다. 그냥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중간에 자꾸 꾀가 생기고, 또 공부라는 게 지겹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건 시험 보기 전까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무던하게 꾸준하게 가시면 충분히 회계 100점은 필요 없잖아요. 100점 아니어도 완전 초보 0부터 시작해도 나중에 70에서 80까지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90에서 100은 솔직히 엄청 어렵죠.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니어도 만약에 내가 민법을 좀 잘한다든가 시설을 잘하면 회계를 50점만 이렇게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목표가 여기가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제일 강의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꽈락만 면하면 돼. 이런 사람들 스스로 한계를 여기다 주는 거지.
스스로 한계를 여기다 주면 이거 달성한 경우보다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꽈랑만 면하면 돼. 이거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적어도 7, 8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강의 잘 듣고 복습만. 내가 이거 문제가 풀리니 안 풀리니 따지지 마시고. 오늘도 교재에 보면 중간중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10개 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내가 알고 풀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오늘 기본인데도 이번 뒤로 가면 더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풀 수 있는 내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게 10개 중에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만약에 문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설이나 정답 의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풀어보고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넘어가셔야 돼요. 열받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게 나중에 반복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갈게요. 바쁘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 이렇게 되니까 멀은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기본 강의 3개월, 그리고 내년 1, 2월 달에 심화 강의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전체 커리 보셨죠? 커리큘럼을 심화 강의 나가고 플러스 기출문제 풀이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3, 4월에 문제풀이, 5월 달에 요약, 그리고 6월 달에 그 최종 동영모의고사 이 바쁘게 가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10월인데 어때요? 생각보다 금방 갈걸요? 벌써 9월이야. 이제 저 단풍 들기 시작하잖아요. 여름 뜨거웠는데 어느새 가을이고 뭐 이렇게 어쨌든 바쁘게 갑니다. 그리고 참 중간에 혹시 의문거리 이거 이상하다 질문할 거 있다 그러면 메모하세요. 책에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하거나 쉬는 시간 아니면 저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답변 드릴게요. 중간중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48시간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질문 받으면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럼 곤란해지니까 요즘 또 약간 예민한 분들 많아가지고 또 중간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게 메모해 두셨다가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23페이지. 자, 1번에 회계의 개념이 있고 그 중에 1번에 회계의 의의와 목적, 회계정보의 기능인데 입문 강의 들으신 분은 그냥 벌써 끝났을 거예요. 끝났는데 일단 무시하고 오늘 처음 한다. 오늘 진짜 생판 처음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할게요. 자, 우선 중요한 건 회계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업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업이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기업이라고 안 나오고 꼭 이 말이 붙습니다. 기업 실체. 꼭 기업 실체라고 붙어요. 우리가 흔히 한 기업인데 기업. 회계에서 공부할 때는 기업 실체. 근데 우리가 회사를 차리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대는데 돈을 투자한 사람들, 물론 내가 100%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죠. 투자자. 또는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왔다. 은행에서 빌려오든 아는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빌려왔으면 이제 제가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잖아요. 투자자나 채권자, 기타 거래처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초 때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인한테 오늘 돈이 필요해서 지인한테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빌리든 아니면 빌려달라고 하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신용도, 재산 상태,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다면 내가 내가 돈은 있고 그럼 빌려주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저한테는 100원도 빌려주기 싫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서 심사를 하겠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근데 회사 이름만 듣고는 모르니까 요구하죠. 여러분도 혹시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아보셨어요? 대출 받으려면 그냥 얼굴만 들밀고 돈 좀 빌려줘요. 그럼 안 빌려주잖아요. 뭘 달라고 하죠? 재산 내역이라든가 재산세, 뭐 증명, 뭐 세금 납부 증명 이런 거. 아니면 회사 다니면 지금 회사에 대한 월급 얼마니 뭐 이런 정보를 달라고 하죠. 그거 보고 판단했을 때 그래 이 사람은 내가 빌려주더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그럼 은행에서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정보가 필요하죠.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고 돈의 자금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론상으로 회계라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틀어 회계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책에 그 뭐라 써 있잖아요. 회계의 의 가로 1번 회계의 의의부터 글자가 쭉 써 있는데 저는 다 안 쓰고 그 중에 몇 줄만 썼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그 회계의 의의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부터 나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시고 일단 앞에 보세요. 요거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단 끝에 줄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정보 이용자. 이때 정보 이용자가 아까 저쪽에 얘기했던 투자자나 채권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 배분, 돈에 걸린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금액으로, 즉 돈으로, 화폐 가치로 돈으로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여 전달하는 활동을 회계라고 하더라. 이 중에 핵심 키워드는 결론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여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을 화폐 금액으로 돈으로 측정, 기록, 요약, 분류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위에서부터 그냥 쭉 써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 그죠? 이런 건 안 나오죠. 그 대신 일단 우리가 회계를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결론은 경제적 의사결정, 즉 돈에 얽힌 자금, 돈에 얽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계의 목적이 있죠? 이건 회계의 정의고 이건 회계의 목적인데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 있네요. 회계의 목적. 가로 2번 회계의 목적에 맨 밑에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유용한 정보 제공. 뭐를 위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라고 중요한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정보 제공이구나.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목적이 결론은 뭐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상대방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또 혹시 여러분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 그럼 주식을 할 때 저도 주식을 몇 개는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투자 개념은 아니고 가끔가다 강의에 써먹으려고 얼마에 샀는데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팔았는데 결과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거 가끔 써먹거든요. 그러려고 그냥 조금씩 있어요. 그냥 조금씩.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는 주가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제가 돈 버는 거하고 저기 안 친해가지고 제가 돈 벌려고 해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사서 있거나 아니면 팔아보고 결과 가끔 얘기해요. 근데 원래 주식 투자하려면 가장 기본은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 회사에 대한 공부. 아니면 요즘에 이슈되는 게 뭔지, 요즘에 중요한 게 뭔지, 요즘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회사에 대한 정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런 것도 공부해서 이 회사가 비전이 있다, 그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 이게 진짜죠. 그냥 뉴스 보고 그냥 따라서 투자하고 야 이번에 이 회사 너 이거 사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죠. 그죠? 이익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올바른 투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 회계라고 하더라. 결국 회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키워드가 그거고, 그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필요하죠.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야 요거 합니다. 자, 이 뒤에서 좀 이따 나옵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한마디로 보고서예요.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과정, 즉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즉 한마디로 돈에 얽힌 자금 변동, 재산 변동 이런 걸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결국은 최종 요약하면 이 보고서가 나오는 거겠죠. 이 과정,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이 과정. 옛날에는 이게 북이었죠. 이게 북이. 근데 요즘 북이라고 안 하고 이제 다 회계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과목이 회계원리예요. 그죠? 우리 시험 과목이 회계원리인데 결국 옛날에 다 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 시험에서도 평균 70%가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대충 아시죠? 들어보셨죠? 70%가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무슨 우리 과학 물리 할 때 이런 이상 공식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기록, 계산하는 과정, 즉 회계에서 필요한 분계와 전기, 아직 안 배우신 분은 나중에 하고요. 분계와 전기 또는 마감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지 공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액법, 정률법 이런 공식이 몇 개는 나오겠지. 근데 몇 개는 나오지만 그 공식은 결국은 회계학에서 이렇게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기록 계산하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계산 문제 못 풀어요. 물론 30%는 이론 문제, 말 문제, 요즘 말 문제라고 하죠. 이론형 그냥 찍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뭐 진도 나가면서 하는 거고 70%가 계산인데 그리고 참 그럴 리 없지만 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수학이 아니에요. 숫자를 다루지만 수학이 아닙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수포자라고 그랬죠. 저는 요즘 초등학교 산수책, 수학책 봐도 몰라요. 창피하지만 수포자예요. 그래도 회계는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난 수학 못하는데 가끔 질문 오잖아요. 저 수학 못하는데 회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산기도 쓸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계산기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회계는 이 과정에 대한 연습만 하시면 오히려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그리고 무조건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록 계산하는 과정을 숙달시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어쨌든 다시 결론은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장부의 기록 계산하는 과정 같은 거.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교재에 넘어가서 그리고 참 중간에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고 정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도 많이 가고 진도도 못 끝나요. 중간중간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어디쯤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몇 페이지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체크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먼저 복습을 하시고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고 넘기시거나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교재 24페이지 보면 그 위에 보충학습이 있어요. 정보 이용자들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일단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책을 한 번 볼 거 아니죠? 끝까지 갔다가 설마 한 번 볼 거 아니죠, 진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셔야죠. 이게 다 몰라도 10분의 1밖에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회독수라고 하셔요. 무조건.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물론 이제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이거 끝까지 가려면 3달 다 끝나야 돼.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1페이지부터 끝에가 600페이지 넘죠. 이 과정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러 번 왔다리 계속 물론 오늘 배우면 오늘 배운 데 복습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복습,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복습인데 그렇다고 매주 1페이지부터 복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 2주차 정도는 1페이지부터 복습한다고 쳐도 3주차는 뭐 한 2주차 정도만 계속 복습해 나가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진도가 끝났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가보고. 그럼 만약에 진도가 끝났다고 치면 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바퀴 1페이지부터 쫙 보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처음에 진도는 어쩔 수 없이 3개월이지만 진도 끝났다고 치고 나중에 한 바퀴 다 도는데 처음에는 3달 걸렸지만 진도 강의 들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3달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꾸준히 매일같이 공부한다면 충분히 한 달 이내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반복하면 나중에는 심지어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 책 한 권 보는데 하루면 다 돼요. 하루 동안 여러분 공부한 거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포인트 체크하고 까먹었던 거 다시 보고 물론 보고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 3회전 이상이고 357 적어도 한 대여섯 바퀴는 돌아야 그래야 전반적인 구조가 다 내 걸로
체계가 잡혀요. 어쨌든 이거는 좀 나중 얘기지만 일단 중요한 건 꾸준히 복습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시라. 그리고 오늘은 회계 들었으니까 회계만 하시고 쉽게 생각하면 또 이제 민법 들은다는 민법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날 수업 듣는 거 오후에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가로 3번 회계의 기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넘어가고 가로 4번 갑니다.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거 아닌데 그래도 회계를 시작할 때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회계 단위 볼게요. 회계 단위 앞에 보시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자산, 부채, 자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낯선 용어 자체를 모르죠. 근데 솔직히 인문 강의 들으신 분은 뭐 다 알죠 벌써.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설명이 필요 없어 지금. 이거 빨리 넘어가서 속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죠. 에이 됐어 빨리 넘어가고 다른 거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처음 하는 분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한 거 나가요. 또 하지 말래도 진도 쭉쭉 나갑니다. 3달 동안 끝내야 돼요. 한번 끝내야 돼요. 바쁩니다. 오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강의하면 너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냥 오늘은 그냥 잘 구경하세요. 그러다 중간에 가지 마시고 중간에 사람이 하나 빠지면 되게 상처받아요. 되게 속으로 상처 엄청 받아요. 차라리 안 오시면 오늘 일 있나 보다 그러는데 왔다 가시면 상처 엄청 받아요. 그렇다고 저도 갈 수는 없잖아요. 쪄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는 마시고 웬만하면 물론 중간에 큰일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에이 들을 거 없네 그럼 가 이러면 안 돼요. 들을 거 없네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다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쌓여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는 분은 속으로 강의하세요. 그럼 강의하세요. 나도 분필 쥐어주면 너만큼은 하겠다. 그럼 강의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저도 강의를 19살 때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근데 제가 뭘 잘 알아서 했겠어요? 하다가 어떻게 알바 비슷하게 그 진도 못 따라가는 사람, 개강을 놓친 사람 있죠. 개강을 놓친 사람을 본 반에 집어넣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너 이제 이런 사람 맡아서 빨리빨리 채워가지고 보내줘라. 그래서 강의 시작한 거예요.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런데 사실 저도 요 정도는 물론 알고 시작했겠지만 강의할 만큼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쨌든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강의를 하려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한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머리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냥 읽어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붙이다 보니 결론은 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한테 대답을 자꾸 하라고 말을 하라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책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는 효과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죠. 강의하면서 주택도 뭐 옛날에 했지만 이 교재 쓰고 할 때도 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교재 쓰거든요. 써서 하는 요건 아니고 책은 아니고 어제 써서 하는데 그럼 제가 책 한 권을 쓰려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책도 봐야지.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책 다 봐요. 그리고 중급 회계책. 중급 회계는 우리 세무사 회계사 쪽에서 공부하지 우리한테는 안 하는 거지만 그거 어차피 우리 내용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기저기서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쓸만한 거 이런 것들을 베끼는 건 아니고요. 본 따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취합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딴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쓰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고 내가 강의를 한다면 이건 요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실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새로운 용어 나올수록 자꾸 말로 뱉어보시라. 다시 돌아가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죠.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르는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제끼세요 그냥. 그래야 거 넘어가 일단. 어쨌든 기업의 재산 변동을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런 거. 본점, 이 본점에서 일어나는 재산 변동을 장부에 기록하자. 그럼 장부 하나에다가 기록하자.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공장을 따로 세웠어. 그러면 공장은 공장 것만 기록할 건지 아니면 공장과 본사를 합해서 기록할 건지를 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회계 단위다 이거죠. 회계 단위가 한 회사지만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을 때 그럼 장부를 하나하나 따로 준비하면 2개가 되는 거고 2개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로 묶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회계 단위다. 원칙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지만 이렇게 만약에 지점이나 공장 이런 게 자꾸 늘어나면 회계 단위가 3개, 4개, 5개, 10개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회계연도. 이건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다른 말로 회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자, 보고 시점, 재무 상태와 보고 기간 동안의 재무 성과를, 이게 뭔 소리야? 몰라도 돼요. 넘어가고,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기간적으로 구분이 필요한데, 이 구분을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하더라. 그리고 제게 그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우리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 1년으로 잡습니다. 1년. 회계기간 기본은 1년 기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년 기준. 회계기간은 1년 기준. 그리고 앞으로 회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년을 기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1년을 기준합니다. 1년.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 회계연도 설명에 4번째 줄에 보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 1년으로 보이시죠? 거기 별표 1년. 1년 기준이고 그 다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거긴 안 써있지만 1년 미만은 가능합니다. 미만은 가능합니다. 자, 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반기, 하반기. 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이니까 4, 4분기 들어섰죠. 시간 잘 가죠? 10월 분기 이렇게 반기나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취업해가지고 취업하셨어. 그럼 주택관리사 보죠. 근데 경력이 이제 몇 년 됐어. 이제 3년 지났어. 그냥 보떼죠.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시죠. 그럼 거기 갔을 때 그 관리사무소에 회계 보고를 해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월 결산이에요. 매월 관리비 수납하고 징수하고 관리 부과하고 이런 거를 한 달 단위로 합니다. 한 달 단위.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 기간 일반 기업은 1년 기준. 근데 1년 초과하면 안 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1년 미만은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아직은 2024년이죠. 그럼 이번 회계연도를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그리고 지나간 연도, 작년도 23년도는 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내년 차하기라고 합니다. 자,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다.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다. 이번 연도가 단기. 가끔가다 단기 그런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단기지. 이번 회계 기간이에요. 단기 그냥. 단기, 전기, 차하기. 이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고. 그다음 이번 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다음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기초기말. 이 말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기초기말 알아두세요. 자, 근데 잠깐 여기가 24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죠. 그죠? 근데 23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뭐예요? 23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3년 만약 여기가 X 1년도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쓸 거예요.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쓰지 않고 문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와요. 2000X1년, 2000X1년, 2000X2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X1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말이에요. 근데 X2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기초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저쩌고 하다가 X1년 말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X2년 초와 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상황에 따라. 근데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거야. 만약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건데 문제에는 이게 써 있어. 그럼 눈치가 있으면 같은 걸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으면 모르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이건데 아무리 봐도 X 있잖아. 안 써 있으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는 거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자,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쨌거나 그럼 보다시피 벌써 하다못해 자산부채자본 이것도 배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뭔 소리야?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거 열받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해결한다. 다음 시간에 나오고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뭐지라고 지금 고민해봤자 풀리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진도 끝까지 가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제 걸음마 뛰었죠. 이제 걸음마 뛰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거 나온다고 열받지 마시고요. 이건 조금 아까 했던 얘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가로 5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특수 목적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지금 안 봐도 돼요. 혼자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알면 다행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가로 6번 가로 6번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형의 원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좀 이따 다른 걸로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 7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S.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게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구나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기억에 써 있는 게 결론은 원칙 중심이다. 기억에 있는 게 원칙 중심이고 니은에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다. 이건 어쨌든 여기 그 특징에다 왕별표 2,000억 개 같은 별표 2개 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그 다음 디귿인가? 디귿에 보면 공정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공정가치 평가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리을에 거래의 실질을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우선시한다. 중시한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쓰세요. 미음 하나 더 쓰세요. 주석사항 증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주석사항 증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5가지 외우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초반에 2010년도 국제기준 적용되면서 그 초반에 많이 나왔고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간혹 출제가 되는 거니까 5가지 외우세요.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인 거 아시죠? 아 치사하게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야. 어쨌든 그래서 원칙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평가 중심, 거래의 실질 강조, 주석사항 증가. 요거 5가지 특징을 외워놓으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말이 빨라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빨라요. 예전에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맨날 욕먹었는데 말이 빨라요.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니까. 그 다음에 큰 2번 회계의 분류입니다. 회계의 분류에 가로 1번 보고 목적 또는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고 다음 페이지 여러분 책에 이 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표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28쪽에. 예전에 이것도 책에 있는 거랑 또 제가 나름대로 설명상 약간 바꿔서 했더니 조금 다르다고 불편하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것만 하려고 다른 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일단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이거 보세요. 자, 재무회계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게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나중에 뒤에서 원가관리회계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채권자 또는 거래처 또는 세무서, 은행 이런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것이 재무회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다 재무회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동글뱅이.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고수단 나오죠.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근데 관리회계는 특수목적의 보고서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강조하는 질적 특성의 신뢰성이다. 그 다음 목적적 합성이다. 그런데 이때 신뢰성이 뭐고 목적적 합성이 뭐고 이러고 아직 안 배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열받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쭉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에이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냥 대신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따 나오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뭐 이거 외워놔라고 표시 같은 거 잘 해놓으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정보의 범위 화폐적 우리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칠판 이거 팔면 얼마 나오지? 그럼 돈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그럼 적어요. 만약 이거 얼마짜리다. 그럼 뭘 적어요? 장부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사예요, 회사. 여기가 회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원이고 직원이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임원 직원들의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을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능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어들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 근데 이때 여러분 어디 가서 영업 해보셨어요? 영업? 어디 가서 물건 길가에 이런 데서 물건 좌판이나 깔아놓고 영업 해보셨어요? 물건 팔아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능력치로? 이게 애매한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건 돈으로 따질 수 없죠. 인적 자원. 요즘에 결국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공부가 아니라 사업한다고 치면 여러분 혼자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은 종업원 채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원 채용하는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혹시 여러분 편의점 이런데 못 들어보셨어요? 편의점 알바 구하는 게 요즘 제일 힘들다고. 그죠? 들어보셨죠? 알바 구해서 편의점 이 알바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하고 또는 중간중간 그만두고 막 새로 채용하고 이게 저번에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고객인데 이 사람은 이제 행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행정 업무 하는데 편의점을 50몇 개 한대요. 편의점 50몇 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50몇 개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다 인력 채용하는 전화. 그러니까 알바. 50몇 개 매장에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화해서 누구 오늘 뭐 일 있으면 빠지면 누군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뒀으면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매일 통화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도 50몇 개 하고 싶다. 그죠? 아무리 편의점 매출이 적어도 50몇 개 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종업원의 능력, 임원의 관리 능력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못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회계상 장부에 기록하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화폐적 정보만 적는 것이지 비화폐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국제정세 어느 나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전쟁 터지고 있고 어느 나라는 전쟁 터진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 막히고 경제가 뭐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다 돈으로 짤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돈으로 못 따져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분석하는 거는 관리회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식품 회사를 내. 식품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 과일, 채소, 생선, 버섯. 요즘 버섯 아세요 혹시? 버섯 많이 안 난다는 거 아세요? 가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추석 전후하면 송이, 능이 요즘 많이 나온대요? 그런 소식 못 들어보셨나? 안 나온대요. 저도 저희 형이 버섯 따러 다니는데 제가 기사 노릇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으면 추석 전후에서 송이, 능이를 구경은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개도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아직은 밑에 쪽에 있으니까 강원도 쪽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후랑 관계 있는 거죠. 기후랑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식품 회사를 하는데 여러분 식자재 중에 버섯이나 아니면 과일이나 채소가 있어요. 요즘 배추 한 폭이 얼마라고요? 뭐 2만 원도 갔었잖아요. 지금 좀 내려갔지만 한 망에 지금 2만 원, 15,000원, 2만 원 막 이러던데 한 망 그것도 배추도 현찮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관계 있죠. 기후라든가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근데 이런 것들은 관리회 의사결정할 때 내부 의사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외부에 보고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 원칙의 유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영어로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GAAP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이제 GAAP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갭, 영어 단어 갭이 아니고 그냥 갭이라고 읽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한마디로 기업 회계 기준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주택관리사는 기업 회계 기준은 기준인데 정확히는 아까 앞에 나왔던 KIFRS 아까 뭐였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었죠. 즉 회계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관리회계는 특별한 원칙,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를 읽는 거, 판단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도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저기 러시아하고 또 어디요? 거기도 그렇고 또 중동에 어디죠? 이번에 이런 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가 왜 지금 전쟁이 나고 이거 뭐 갈등 문제가 뭐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이 보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통일된 기준이라는 게 없죠. 어떻게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누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누가 될 것 같다는 기준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됐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시점. 재무회계는 정기적이에요. 매년 정기적. 포인트는 정기적. 이건 필요할 때마다 수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러니까 일 터질 때. 이번에 전쟁 났대. 그럼 만약에 거기가 우리 회사랑 관련이 있는 나라야 지금. 전쟁 난 회사가 전쟁 지금 뭐 맨날 거기 뭐 폭탄 날라오고 하는 데가 우리 회사 본 지사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 심각하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관리 회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는 일반 목적을 우리가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일반 목적이고 여기는 뭐 다른 내용이다. 추정이나 판단에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문제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다. 그리고 화폐적인 정보를 다룬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있다. 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솔직히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다. 어쨌든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이 표 왕별표 하나 쳐두시고 그냥 한번 봐두세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잘 나오지 않는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시험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자격, 이 업무를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근데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소장님 하는데 무슨 중급회계를 뭐하러 배우죠? 저 모르겠어요, 그죠? 아파트 관리하시는데 무슨 중급회계를 뭐 이렇게 알아야 돼? 이 정도까지 필요 없죠.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 원리인데 사실 회계 원리는 과목이 회계 원리 잘못됐어요. 회계 원리에 중급 회계 들어가지, 원가 관리 얘기 들어가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따져봤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이게 다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떠들어봐 뭐 할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 시험은 여러분의 최소한의 이 회계 원리라는 지식 어떤 소양이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 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10% 언저리밖에 안 나오죠. 쉽게 나오면 몇 프로? 합격률이 쉽게 나오면 20%. 요즘은 10%죠. 10명 중에 1명만 붙고 나머지 9명은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안 나와요. 문제가 쉽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공부를 쉽게 하려고 그래.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에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비중을 여러분 참고를 하되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열에 9은 떨어지는 시험인데 내가 거기 9명 들어가기 싫으면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란 얘기죠. 그 대신 만약에 중요한 걸 10번 본다면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한 3번은 봐야지. 이런 정도로 비중을 이런 걸 체크하라는 얘기지.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하고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이러면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찮으셔도 일단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 그게 포인트예요. 합격 비결 딴 거 없어요. 꾸준히 습관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보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읽어라.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업회계, 세무회계는 읽어보시면 되고 29페이지도 뭐 사회적 역할 막 이런 거 있어요. 가로 1번, 가로 2번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뭐 지금 시간 내서 읽을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큰 4번에 재무제표 관련 규정 글에서 뭐라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2절 회계 원칙 있죠? 이것도 지금 안 할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심화 강의 때 할 거고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넘어갈 회계감사도 안 할 거예요. 회계감사도 안 할 거니까 그 31쪽에 큰 2번 이거 2절이라고 해야 되나? 02 회계원칙 써 있는 이 부분은 건너뛸 겁니다. 회계감사도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뭐 해도 되지만 지금 그 순서학상 오늘은 완전 초보자들 입문자들 기준이니까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2장으로 챕터 2로 넘어갈 거예요. 2장으로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측정 이 부분으로 갈 거예요. 넘어가서 교재가 40페이지. 그 다음에 40페이지 재무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재하고 지금 PPT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어도 회계 원리를 어느 정도 배우셨다 그러면 40페이지와 41페이지 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진짜 회계 걸음마 시작하는 초보자다. 그러면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 있는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되긴 돼 있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오늘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은 PPT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갑니다. 자산부터 갈게요.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야 될 용어가 크게 나눠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말 지금부터 할 거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 5가지를 앞으로 수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할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산. 자, 그리고 회계는 아까 기업이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산이라고 한다. 우리 일상생활, 우리 회계를 안 배웠어도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재산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돈이나 건물, 토지, 땅,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회계적으로 재화와 채권, 재화는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 재물이죠, 재산. 즉 돈 값어치가 있어야 돼.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하다못해 아까 칠판 얘기한 거, 하다못해 빼고 이 칠판도 원래 몇백만 원짜리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사람은 난 필요가 없는데 참. 저도 안 가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뭐 할게요. 쓸 데가 없네, 그죠? 근데 만약에 필요한다면 이거 맞추려면 몇백만 원 줘야 되죠. 자, 근데 어쨌든 팔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화, 돈이죠. 돈 값어치가 있는 거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현금, 나중에 하겠지만 상품, 건물,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을 재화. 그리고 채권,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회계하다 보면 재화뿐만 아니라 채권, 즉 기업이 앞으로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 받을 권리 이것도 자산이다. 받을 권리 좀 이따 하겠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대여금 등등 할 건데 일단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재화와 채권.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 자산이란 그럼 만약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아까 그랬죠. 나도 분필 주어주면 너만큼은 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약에 자산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자꾸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혹시 졸리는 분들 그러면 책을 읽으세요. 서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자산이 유동자산이 뭐고 비유동자산이 뭐고 이러면 배운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 이런 거 유동이고 이건 비유동이지 어렵지 않은데 오늘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은 읽어봐도 잘 몰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들 이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고 지금부터 이제 완전 초보자용 이제 개정 과목 같은 걸 할 건데 이건 프린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자산에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